심리학자입니다. 여기 써있죠, 심리학자라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북쪽 관련 전문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고 일반 심리학자로서 일반적인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계속 쓰고 있고요. 뭐 여기 학생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심리학 이론서들로서 심리학 개론, 심리학사, 그 다음에 유명한 심리학자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대한 책, 에릭 프롬에 관한 책, 그 이론을 다룬 책들이죠. 그런 것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인물 분석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정조를 분석했다든가 조선시대 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부지사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는 책도 있고, 또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한국 사람들의 심리와 비교한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의 일환으로서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남쪽 사람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비교하는 책을 하나 써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에 기초해서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이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심리라고 했는데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북쪽 사람들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쪽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가 곧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심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두로서 여기 계신 학생들은 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제일 모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죠. 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게 진짜냐 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그 김진향 이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북맹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쪽에 대해서 거의 장님 수준이라는 거죠. 너무 모른다. 자, 근데 그런 지적은 끊임없이 사실은 있어 왔어요. 일각에서. 예를 들면 여기 한반도 전문기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한 일본인 기자입니다. 시게무라 도시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내 경험에서 보면 북한 관련 신문기사의 대부분이 오보 또는 미확인 정보다. 특히 한국 매스컴이 전달하는 북 관련 미확인 정보의 대부분은 오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 한번 봤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북에 대해 아무리 나쁘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 당할 일이 없죠. 자, 대표적인 오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남쪽에서의 대형 오보?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도 있었죠. 그 전에 또 확실하게 조선일보가 이거는 자기네가 취재해서 확인한 거다 해서 얘기한 게 현송월 그 모란공학단인가요? 단장이 뭐 포르노를 찍었대나? 그래가지고 처형당했다. 사람들 여러 명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다 이렇게 기사에 써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믿었죠. 아, 이거는 진짜인가 보다. 근데 평창올림픽 때 나타난 겁니다. 그 현성월이라는 사람이. 예술단을 입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오보죠. 사실 한국에서 그런 짓을 했으면 만약에 뭐 광주시장이 죽었다. 이런 오보 있으면 언론사는 작살납니다. 손해배상에다가 뭐 오보에다가. 근데 북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잘못된 정보를 터뜨려도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하면 소설을 막 써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의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이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가짜뉴스, 왜곡된 기사 이런 걸 가지고 북에 대한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기존의 언론, 보도
이런 것만을 가지고 따져볼 게 아니고 좀 북에 대해서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뭐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사실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죠, 일단. 예, 대학생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이니까 남단이니까 그런데 서울만 하면 택시 타고 조금만 달리면 분계선입니다. 파주 같은 데서는 20분 정도면 계속문단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가깝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곳에 북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데 관심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관심도는. 뭐 일본, 미국, 유럽 이런 데는 관심이 많지만 북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북과 관련된 어떤 보도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왜 관심이 이렇게 적고 또 북한 관련 보도는 의심을 잘 안 하고 그냥 그런 보도들을 거짓 뉴스를 하더라도 믿는 그런 경향이 생겼을까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이제 북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분위기죠. 국가보안법도 있고 적대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북을 다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니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다, 오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돼요? 돌맞죠. 네, 종북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 북한 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객관적인 어떤 진실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북에 대해서 특히 상당히 이제 두려운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찬양 공호했다, 종북 세력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진실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안전한 호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평창 아까 한성을 단장 쏴 죽였다 그러면 왠지 미신법적지만 그냥 믿어버려요. 왜? 그렇게 믿으면 안전하잖아요. 탄압당 받을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 대북인식장애, 거의 북맹이라는 현상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전제를 깔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 고정관념 편견이 굉장해요. 이미 기성 언론에 의해서 딱 잡혀 있어요. 북쪽 사회는 이런 곳이다.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일단 다 백지화시키고 버리고 진실을 찾아서 한번 탐험 모험을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 심리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많이 비슷할까요?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차이 날 것 같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 처음 봤을 때는 우리랑 다르다는 느낌 딱 오지 않아요? 생긴 것 다르죠. 말이 안 통하죠. 먹는 거 뭐 이런 문화도 틀려요. 그리고 냄새도 나잖아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처음에 딱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차이를 잘 못 느껴요. 어떻게 보면 뭐 생긴 거 갖고는 구별을 못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말이 통해요. 말도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문화도 똑같습니다. 문화도. 자,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보다 북쪽 사람들이 더 유사하죠, 우리랑. 그건 왜냐하면 이 한반도에서 5,000년 동안 같이 살아온 민족 아니겠습니까? 뭐 같이 산 지는 5,000년이고 따로 떨어져서 산 지는 이제 70년 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 면에서. 일단 그 전제로 깔고 굉장히 비슷하긴 하다.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비슷하고요. 한국 사람과 북쪽 사람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돈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똑같거든요. 모든 걸 돈 중심으로 사고하고 이런 건. 북쪽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또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또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남북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같은 민족으로서 상당히 유사한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남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분단된 뒤에. 뭐 그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제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떤 사회제도입니까? 자본주의죠. 북은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제도가 틀리죠. 자, 사회제도가 인간 심리에 여기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막대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뭐 고스톱 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스톱 칠 때 점백 치다가 점 1000으로 올리면 사람들의 심리의 변화가 나타나던가요? 안 나타나던가요? 눈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자, 조그만 규칙을 하나 바꿨더니 이 조그만 고스톱판의 규칙을 하나 바꿨더니 심리의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사회제도는 그 사회를 운영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아예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변하죠? 70년 동안. 그럼 그것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남쪽 사람들은 70여 년 동안 내내 자본주의 제도 속에 살아왔어요. 반면에 북쪽 사람들은 70여 년 동안 계속 사회주의 제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한 어떤 남북 사이의 심리적 차이를 발생시켰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디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의 특징 아시는 학생 있습니까? 아, 맞습니다. 여기 이 똑똑한 학생들이 앞에 앉잖아요. 이제 앞에 앉은 학생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생산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할 수 없느냐가 사실은 큰 분기점이에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를 말하는. 자, 생산수단이라고 하면 뭘 생산수단이라고 그러죠? 이윤을 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다 생산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장, 기업, 그 다음에 뭐 자본도 생산수단이에요. 그 자본도 돈을 벌 수 있으면, 또 땅도 생산수단이 될 수 있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면 뭐 등등. 요새는 기술 같은 것도 생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소유할 수도 있고 공장을 소유할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고요. 사회주의 사회는 뭐가 안 되느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도 사적 소유는 있어요. 예를 들면 볼펜, 스마트폰 이런 건 다 사적 소유예요. 개인 소유입니다. 자가용도 가질 수 있어요. 북쪽 사람들이. 근데 자가용을 가질 수 있지만 택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생산수단이잖아요. 돈을 버는. 또 땅도 가질 수 없어요. 생산수단이니까. 그래서 북쪽은 다 사회적 소유입니다. 국가적 소유이든가 협동적 소유이든가 하는 식으로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일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이제 아예 다른 남쪽과 북쪽 사람들 심리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어디에서 그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느냐? 저는 돈과 관련된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관련된 심리. 우리 한국 사람들 돈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한국에서 돈 싫어하는 건 그 이상한 사람이죠? 네, 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돈에 대한 욕망이나 집착이 거의 뭐 우리 단군 이래 최고조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말고 그냥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우리처럼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할 거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 한국 사람들이?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우리만큼 돈에 집착하고 돈을 욕망하고 있을까요? 그 강도가 비슷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북유럽 나라들만 해도 돈에 대한 욕망 수준이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뭐 비유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이 100이다. 북유럽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3, 40 되는 겁니다. 뭐 많이 잡아야 50일 거라고 봅니다.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북쪽 사람들은요? 북유럽보다 더 낮아요. 돈에 대한 욕망 수준이. 한 20, 3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정말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강한 그런 경우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통 그렇고요. 북유럽식 자본주의나 혼합형 자본주의, 뭐 이런 수정 자본주의, 이런 나라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이 미국식 자본주의보다 훨씬 낮고, 북처럼 사회주의는 더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이나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사고도 어떻게 해요? 돈 중심으로 하죠. 모든 걸 돈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 중심 사고하는 거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가치를 한국 사회는 뭘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대체로 돈 잘 버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업 가지고 돈 많이 벌면 훌륭한 사람. 내지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 못 벌면 루저.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사회죠. 인간의 가치도 돈으로 평가하고요. 세상 만물을 다 돈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예를 들면 젊은 세대는 통일도 뭘 가지고 기준으로 바라봐요? 돈으로 바라봅니다. 돈을 기준으로. 그래서 통일을 해서 돈이 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올 것 같으면 찬성. 나한테 돈 안 될 것 같으면 반대. 이런 분위기죠. 옛날 세대만 해도 통일, 그럼 돈을 중심으로 바라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속에 오래 있다 보니 요즘의 젊은 세대는 통일도 돈을 기준으로 바라봐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 독도를 파는 게 나한테 경제적 이익이 된다 그러면 독도를 팔자 그럴 수 있죠. 자, 어쨌든 돈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돈 중심적 사고를 하느냐? 심리학을 좀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좀 아시겠지만 인간의 사고는 돈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돈이 아니라 욕망을 중심으로. 인간의 사고는 욕망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엄청 배가 고플 때 길을 가다 보면 자꾸 뭐가 눈에 들어와요? 식당 간판, 먹을 거,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죠. 내가 의도를 안 해도 자연히 그쪽으로 주의가 집중되죠. 또 스마트폰 바꿔야 될 시점이 됐어요. 그러면 주변에 자꾸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쓸 때? 바꿔야 되니까. 자, 이런 식입니다. 사실 또 여기 학생들 이제 젊으니까 연애도 해보셨을 텐데 뜨거운 연애를 할 때 이성 생각 계속 나지 않아요? 그게 조절 총정하셔도 됩니까? 오늘은 생각 안 할래?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불가피하게 계속 생각나죠. 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때문에. 자, 그런데 먹을 걸 중심으로 사고하거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사고하거나 이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는 괜찮아요. 별 문제 없습니다. 왜냐? 금방 정상화되기 때문에. 밥 먹고 나면 더 이상 먹거리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을 거고, 스마트폰 교체하고 나면 스마트폰 중심의 사고 하지 않을 거고, 또 연애도 보통 오래 안 가잖아요. 요새 몇 달 좀 깨질 테니까 다시 정상화되겠죠? 근데 돈 중심적 사고는 어때요? 정상화가 안 되는 사고입니다. 저거는. 한국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망이 적어도 몇십 년 전부터는 기본적인 우세 욕망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리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저게. 그러다 보니까 돈 중심 사고는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거의 성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행복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고 돈 못 벌면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북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크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덴마크 사람들이 0% 대답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0%.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빵명인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조사를 하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국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 사고방식이. 한국 사람들은 행복도 돈을 생각하는데 북유럽만 해도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북쪽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는데, 왜냐? 북쪽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지 않다. 별로. 따라서 사고도 돈을 중심으로 사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행복도 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노동과 삶의 목적도 돈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잘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가 있어요. 개성공단 사례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이제 개성공단 아시죠?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운영하던 공단입니다. 한 10여 년 넘게 거의 10여 년 가까이 운영을 했죠. 근데 여기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해했던 게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돈이에요, 돈.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 이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어느 날 한 북쪽 노동자가 남쪽의 그 관리자한테 결국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북쪽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저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먹고 살려고. 이거 먹고 살 거 아니야, 돈 있어야.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게 한국 현실이니까. 자, 그러자 북쪽 노동자가, 라고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저렇게 이해를 못하면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저 얘기 또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더 잘 살려고 한다. 더 잘 살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관리자가. 그러자 이해를 하던가요? 못합니다. 북쪽 노동자가. 무슨 얘기냐. 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남쪽 관리자 답답하죠.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자, 어때요? 돈과 관련된 심리라고 봤을 때 남북 사이의 차이가 크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개성공단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려면 이제 남쪽 얘기 조금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쪽과 북쪽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남과 북 사이에 심리적 차이가 발생하는 건 거의 다 사회제도와 관련이 있어요. 제도의 차이와. 자본주의, 한국형 자본주의,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엄밀하게는. 한국식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사회 운영 원리는 뭐냐? 특히 개인의 생존과 관련된 사회 원리는 뭐예요? 개인의 생존을 누가 책임지는 거죠? 개인이 책임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생존 누가 책임져요? 국가가 책임져줘요? 이웃이 책임져줘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각자. 자, 이겁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생존 원리는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럼 북쪽 사회주의는요,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개인의 생존을 국가나 공동체가 상당 부분 책임져주는, 기본적인 걸 책임져주는 나라들이 있죠.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북유럽 나라들입니다. 북유럽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여러분들 북유럽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행복지수 순위 매겨보면 상위권을 싹쓸이 하는 나라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북유럽 나라들이잖아요. 상위권. 그러니까 행복지수로 순위 매기면 상위권은 무조건 북유럽입니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 혹은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나라들도 북유럽형 모델이에요. 자, 북유럽형 모델은 뭐냐면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지는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례 약간만 소개하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여러분들 대학교 등록금 비싸죠? 북유럽은 다 무상입니다. 어디까지 무상이냐? 박사까지. 하여튼 공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택도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국가가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제도가 있어요. 한국처럼 아주 후진집이 아니고 살만한 집. 요즘으로 치면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주택? 그런 개념이죠. 그런 어떤 살만한 집, 중산층이 살만한 그런 집을 저렴하게 국가가 임대를 해주죠.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은 주택 문제가 거의 없어요. 집을 살려고 안 합니다. 임대를 조금만 내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노후보장제도 다 돼 있죠. 젊었을 때 얼마를 벌었는가와 상관없이 노후에 연금이 나오고, 노후에 거주지가 없으면요, 국가가 거주지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업대책도 확실해서 직장 다니다 해고당하거나 그만두면 직장 다닐 때 월급의 80%를 한 2년간 줍니다. 그리고 한국은 실업자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이 알아서 보여야 되죠. 근데 북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직업발전센터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하면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 무상, 무료죠. 시켜주고 취업까지 다 시켜줍니다. 연결을 해서 2년 안에 그게 안 되면 보조금이 또 나와요. 80%. 그러면 돈 없어서 길거리에 앉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자, 기본적인 어떤 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삶, 생존이 가능하게 국가가 사회적 보장제도를 잘 만들어놨어요. 북유럽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본주의지만 사회주의적 내용이 많이 들어간 사회주의 요소를 혼합시킨 것이 북유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북유럽을 사회주의라고 해요. 아예. 미국 사람들은. 스웨덴 이런 데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은. 자, 근데 어쨌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개인의 생존은 우리는 각자 책임지는데 사회주의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불안에 시달리겠습니까? 돈 없으면. 여러분들 돈이 없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돈을 못 번다. 그럼 어떤 불안 생길 것 같아요, 당장? 생존 불안 생기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는 돈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회 아닙니까? 걸음걸음 돈이잖아요. 걸음걸음.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요. 만약에 내가 가장이면 가족까지 다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벌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생존 불안 심각하게 느끼죠. 돈 없으면. 자, 근데 돈 없으면 그것만 느껴요? 생존 불안만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소위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돈 욕심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 더 하죠. 왜 그럴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풍요중독사회라는 책에서 책 한 권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 없으면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무시당하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백충? 초등학생들이 쓰는 얘기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백충이 무슨 뜻이냐면 아빠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반 아이 친구가 있어요. 같은 반인지 됐어요. 그러면 친구면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 아빠가 200만 원 벌면 걔는 벌레예요. 벌레 충자로 해서 200충이라고 해요. 300충이란 말도 있어요. 300충. 400충부터 벌레가 400충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400만 원 이하를 벌면 벌레입니다. 초등학생 기준에서. 자, 무슨 얘기냐?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리고 돈이 많아도 또 그 안에서 차별, 무시, 경쟁, 질투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계속 돈을 더 벌고 싶어 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무시당하고 더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개성공단의 관리자가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거는 사실 그거더라고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위계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그러면 덜 무시당하고 더 존중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도 생존 불안 때문에 이제 돈을 욕망하게 되고 돈이 좀 있어도 또 위계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끊임없이 욕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제 한국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죠. 자,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다 살고 계시니까 잘 이해하실 것 같고, 그렇다면 북쪽 사람들은 어떨까요? 생존 불안이나 존중 불안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불안이거든요. 근데 시스템에 다르면 북쪽 사람들은 생존 불안을 언제 느낄까요? 돈을 못 벌 때 느낄까요? 우리처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자, 북쪽은 기본적으로 돈이 생존을 정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산무제도, 북에서 얘기하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자,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북유럽도 하고 있다 그랬죠? 이제 북쪽도 정말 실시하고 있고,
이제 북유럽은 그래도 아직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무상주택까지는 안 해요. 근데 북쪽은 무상주택이에요. 땅도 개인이 못 가져요. 그냥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집을 지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은 어떨까요? 실업자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다 국가가 직업을 보장해 줍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 3곳을 써낸대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의대도 안 나왔고 의사 자격도 없는데 병원 의사 이런 걸 써내면 그건 한국도 안 되겠죠? 북쪽도 안 됩니다. 그런 건. 근데 뭐 북쪽 사람들이 다 바보도 아닌데 자기가 갈만한 데를 써내겠죠. 세군들을.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아, 노인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국가가 어쨌든 책임적으로 양육이나 보살핌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산무제도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박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 출신인가 한 사람인데 한국에 이제 귀화했었죠. 이 사람이 옛날에 북을 제3세계형 복지국가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3세계형 복지국가. 왜냐하면 제1세계 그러면 자본주의 세계 아니에요. 스웨덴, 북유럽 이런 데 얘기하는 거고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복지를 제2세계형 복지라고 봤고 북은 또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3세계형 복지국가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랬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무상주택 얘기 잠깐 해보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수재가 엄청났죠. 그래가지고 북쪽에 집이 잃은 사람들, 집이 막 수재 때문에 다 부서진 사람들 얘기 들으셨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보도가 있었어요. 북쪽에서 인민군, 그다음 평양에 있는 당원들 투입해서 집 짓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집을 지어서 수재민들한테 집을 새로 이제 준 거죠. 이걸 국가가 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주택 제공하게. 자, 그게 이제 무상주택제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화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북에 가서 직접 듣고 체험한 얘기인데, 한 식당 종업원, 우리 식으로 하면 식당 종업원이고, 북쪽에서 봉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봉사원인데, 이 여성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열받아서 집 사갖고 나왔다 이거예요. 같이 못 살겠어서. 근데 이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친구네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계속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여성이 주택 배정가를 찾아갑니다. 북쪽은 다 이제 주택을 주택 배정가에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주택 배정가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나 남편하고 싸워서 집 사서 나왔다. 살 데가 없다. 집 줘. 자, 그럼 북의 주택 배정가에서 집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도 되겠습니까? 네, 줘야 됩니다. 주게 돼 있어요. 집 필요한 성인한테 집을 국가가 주게 돼 있습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같은 경우를 꽤 봤는데 집을 이렇게 배정해주면 따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더라. 그러니까 참고 좀 더 화해의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준단 말은 못하는 겁니다. 안 줄 수는 없어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상주택제도죠. 자, 이게 이제 북쪽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제도고 일종의 이제 서구식으로 얘기하면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많이 들어보셨겠죠? 배급제 사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북쪽은 배급제 사회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배급해 줍니다. 거기에는 이제 먹거리, 입을거리,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제가 거의 확실하게 들은 얘기인데 맥주 배급권도 나온다고 합니다. 술, 담배까지 배급을 해준다고 해요. 요즘엔 담배를 안 피는 분위기라 좀 어떨지 모르겠으나 맥주 배급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뭐 옥류관 티켓, 공연장 갈 수 있는 돌고래 쇼 볼 수 있는 뭐 그런 티켓 이런 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배급이 되고 있고 하여튼 배급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용품은 물론이고 차비, 그 다음에 옷 이런 게 일체로 배급되죠. 자, 어쨌든 배급제 사회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얘기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소득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자, 기본소득은 들어보셨죠? 기본소득.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자는 거죠. 최저생계비 이상은 주자. 그게 기본소득 개념인데, 그걸 이제 듣고 나서 누가 그랬더라.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랬어요. 사회주의 배급제냐? 무슨 막 공격을 했었죠. 그걸 하자는 거냐? 근데 이제 그 사람 잘못 얘기했습니다. 사회주의 배급제가 아니고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배급제라고 해야죠. 그렇죠. 사회주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생산수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게 삼성 같은 기업이 있다 쳐요. 그럼 그 국영기업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에서 벌어들인 돈 다 어디로 가요? 그 돈이? 국가로 가요. 다 국가로 가요. 뭐 어느 공장 어디에서 이윤이 나도 기본적으로 국가로 들어가요. 요즘엔 이제 국가에 보내는 돈 빼고는 자유롭게 처분하는 돈도 생겼지만 기본은 하여튼 국가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재화나 돈이 국가에 집중돼요. 사회주의는. 자, 그러니까 국가가 다 이렇게 모아서 배급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삼성 거 국가를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배급제 비슷한 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으로 걷어줄 수밖에. 그렇죠. 세금을 걷어서 돈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네가 사라, 시장에서. 배급은 못한단 말입니다.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취지는 똑같아요. 이 배급제가 북에서 실시하는 배급제는 사회주의 방식인 거고, 자본주의에서는 배급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고는 싶어. 요즘의 분위기상 그냥 개인의 생존을 개인한테 떠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고 싶은 국가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취지와 내용은 같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냐에 따라 이제 다르는 건데, 어쨌든 북쪽은 배급제를 실시하는데 요즘에는 북쪽도 돈으로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생활비라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를 주는 쪽으로. 옛날에는 현물 배급이 많았는데 지금은 현물 배급은 좀 적고 생활비를 주는 쪽으로.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럼 북쪽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생존불안 느낄까요? 한국 사람들은 돈 없으면 생존불안 느끼잖아요. 북쪽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생존불안을 잘 안 느낀다는 거죠. 그럼 언제 느꼈을 것 같아요? 생존불안을 북쪽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때 정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고난의 행군 때. 고난의 행군은 들어보셨죠? 1994년부터 공식적으로 끝난 건 98년인데 사실 그 후유증이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됐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때죠. 그러니까 배급제가 사실 거의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그때는 생존불안 느꼈을 거예요.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뭐 탈북자가 쏟아져 나올 때 그때죠. 자,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결국 생존불안은 어떻게 해서 느낀 거예요? 자기가 개인이 돈을 못 벌어서? 그건 아니죠. 국가적 위기가 오자 생존불안 느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망이 강화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IMF 때 국가 위기가 왔잖아요. 이건 뭐 국가적 차원의 위기였죠. 개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했어요? 각자 돈 더 벌려고 그랬어요. 그때 금모으기 운동했어요. 장롱에 있는 금권에서 갖다가 막 국가에다가 살려야 된다. 국가를 일단 살려야 된다. 왜? 이 위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한 거죠. 자, 북쪽 사람들도 생존불안을 느꼈을 때가 있는데 그게 국가가 흔들렸기 때문에 느낀 거지 개인이 돈을 못 벌어서 느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불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북쪽 사람들은. 개개인이 돈을 더 벌면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국가가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 배급제가 정상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돈과 연결이 안 돼요. 돈에 대한 욕망으로. 한국은 개개인이 자기의 생존을 책임지는 사회다 보니까 생존불안이 심하면 심할수록 돈에 대한 욕망은 강력해집니다. 그게 이제 남쪽과 북쪽의 차이점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뭐 북쪽이 저 배급제니 뭐니 저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남과 북쪽에서 북을 비교해 봤을 때 언제까지 북쪽이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수적인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데요. 70년대까지 북이 무조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조차.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80년대까지도 북이 우리를 앞섰다고 봐요. 북이 가장 경제적으로 좋았을 때가 8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북쪽이 우리가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70년대 어부들이 실수로 북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선 거기 이제 며칠 지내다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충격받은 거야. 너무 잘 살았어. 잘 먹고 잘 입고 이러니까 내려가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 얘기 하고 싶은데 못하죠. 그러다가 막걸리 한잔 딱 먹으면 막 나오는 거죠. 야, 북이 뭘 못 살아. 가보니까 우리가 훨씬 잘 살았게 내가. 그럼 국가가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이 이제 그래서도 나온 게 있습니다. 70, 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서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가서 북에서 쇼핑도 하고 그랬어요. 80년대, 84년에 남쪽에서 큰 수해가 났을 때 북에서 대량의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쌀, 옷, 뭐 이런 거. 여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북쪽이 왜 그렇게 힘들어졌을까요, 갑자기? 고난의 행군을 왜 하게 됐죠? 뭐, 요거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닌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진영이 싹 묻어지잖아요. 9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 진영, 그러면 이제 소련, 옛날 구소련, 동북, 이런 나라들인데, 다 무너집니다. 91년에 최종적으로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위 사회주의 체제가 다 무너지죠, 세계 체제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한국이 자본주의라고 봉쇄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 경제? 굉장한 곤란을 겪겠죠. 근데 북이 바로 그걸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나라들이 싹 없어지면서 다 자본주의 국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 봉쇄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압살을 하려고 하죠, 북을.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진영 싹 없어지지, 거기에다가 뭐 수재 나고 막 이러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평양 시내고요. 또 뭐 이런 거, 평양.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행군 때 사진만 아직도 기억에 박혀가지고 저것들이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많으니까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평양은 엄청난 건설붐이 있죠. 그 5만 세대 건설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 1만 세대 건설 들어갔고 또 하나의 단지, 주택단지 건설 중이고 전국적으로 건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다 봐도 계속 바뀐다요. 조금만 지나면 확 도시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위기는 탈출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야,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목에 힘주고 사는 것이 사실은 옛날에는 그 착각이었고 북쪽이 우리가 잘 살았으니까 90년대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때부터 확실히 우리가 잘 살고 북은 고생했던 때인데 또 역전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주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은 아까 돈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돈이 없으면 뭘 당한다 그랬어요? 무시당한다 그랬죠. 존중을 못 받는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존중불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북쪽은 어떨까요? 돈과 존중이 관련이 있을까요? 별로? 그게 있다면 북쪽에서도 북쪽 사람들도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중이 돈과 관련이 있다면 북쪽 사람들도 돈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근데 북쪽은 돈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돈과 사회적 존중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런 분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은 어디 사세요? 그러면 서울 강남에 살아요? 그럼 벌써 어때요? 뭐 이제 그냥 거기서 뭐 탑자집에서 살든 뭘 살든 상관 안 해. 일단 서울 강남 산다 그러면 뭐 이렇게 올려다보는 당신은 하이 클래스군요.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게 있죠. 자, 한국에서 서울 강남에 아파트 같은 거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어야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가지고. 하여튼 돈 무지하게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북에서 큰 아파트를 갖고 싶다. 아까 사진에 나왔던 처럼 반짝반짝하는 새로 지은 큰 아파트 갖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될까요? 네,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다. 가족 수를 늘려야 됩니다. 증산을 해야 돼요. 가족을 증산시켜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주택 배정가 얘기했잖아요. 가서 집 주세요 그러는데 한 명이에요. 그럼 어떤 집 주겠어요? 조그만 집 주죠. 결혼했어요. 좀 더 큰 집 주겠죠. 애가 있어요. 3명. 더 큰 집 주겠죠. 저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더 큰 집. 우리 집 식구 8명 그러면 대골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우리 큰 집 살아 이거는 돈 많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너희 집 식구가 많구나 이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너 몇 평 살아? 이걸 가지고 서로 차별하는 분위기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죠. 네. 근데 북쪽에서는 뭘 가지고 사회적 존중이 조금 좌우되느냐 그나마 명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당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목에 힘주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당원인 아이들은 약간 이제 목에 힘주고 아닌 아이들은 약간 의기소침해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대요. 한국은 아까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200초. 네. 200층, 300층, 전거지, 월거지, 전세 사는 거지, 월세 사는 거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초등학생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초등학생 시기가 아동기라서 모방성이 제일 강한 시기거든요. 어른들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모방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보면 그 사회가 보여요. 한마디로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줘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른들이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 무시하면서 돈 갖고 위계를 정하고. 근데 북쪽은 그런 분위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당원 그러면 뭐 존경하는, 또 어떤 사람이 존경받냐면 그 훈장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공군예술가, 인민예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영예군인. 우리 시골에 하면 영예군인이 뭐냐면요, 상위군인입니다. 군 복무하다가 사고 나서 장애인 된 사람들. 우리 상위군인이죠. 북쪽에서는 영예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존경받습니다. 지하철에 영예군인석이 따로 있어요. 북쪽 평양 지하철에 가면 영예군인석 따로 있고, 식당 같은 데 가도 영예군인 우선봉사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명예가 존경을 저어요. 북은 식당이나 어디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 얼마 버세요, 뭐 하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훈장이 있느냐, 그 사람이 당원이냐, 또 뭐 영예 군인이냐, 아니면은 뭐 사회적으로 평가가 높은 사람이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회적 평가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존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차라리 내가 더 열심히 사회봉사활동 같은 거 해서 입당을 하든가 당에 들어가든가 훈장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존중받기 위해서 돈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겠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북쪽 사회는 기본적으로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고, 아까 개성공단에서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의 차이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죠. 남쪽 사람들이 돈을 벌어 먹고 살 거 아니냐, 북쪽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 벌어야 더 잘 사는 거 아니냐, 북쪽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더 잘 살려면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왜 쟤는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50분 정도 하고 10분 쉬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이 50분이거든요. 시계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4시까지 쉬었다가 4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 보니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소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를 위주로 제가 좀 이따 질문에 답변을 하고 한 30분 정도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요 내용,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왜 안 보이죠? 네. 지금까지 제가 앞 시간에서 쭉 말씀드린 게, 이제 남쪽 사람들은
돈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돈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북쪽 사회는 그런 사회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에서 뭐 얘기하는 것 시간이 됐으니까 두 번째 큰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의 그 두 번째 큰 차이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고요. 북은 집단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책을 보면 거의 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북의 집단주의를 이해 못하면 북사회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거의 다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이 집단주의가 북에는 완전히 정착돼 있고 남쪽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북의 헌법 자체에 이 집단주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리에 의해 국가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북의 이제 헌법 같은데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한국은 개인주의 사회고 북은 집단주의 사회라는 건데요. 이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갈리는 걸까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 집단을 떠나서 혼자 살아온 적 있어요? 항상 집단 속에서 살아오셨죠? 처음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가정이라는 집단에 속하게 되고 또 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 사회, 또 인류 이런 집단에 계속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생 집단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집단과 나와의 관계, 즉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생각하겠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중요하다. 그럼 집단주의 심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집단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개인주의 심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어디에서 갈리는 거냐면 뭘 더 중요하게 보느냐 라는 데서 갈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인주의자는 집단을 부정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인주의자들이라고 쳐요. 다. 그럼 국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진 않죠. 정당도 필요하고 국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개인의 이익이야. 이러면 이제 그게 개인주의인 거고, 집단주의는 반대입니다. 개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주의자라고 해서. 또 개인을 무시하거나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집단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집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집단주의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북사회를 뭐 집단주의 사회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야, 쟤들은 집단주의야. 쟤들은 막 문제가 많아. 근데 그렇게까지 욕할 수 있을까요? 집단주의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욕하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다지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집단주의를 안 좋게 볼까요? 보통 개인주의가 좋다라고 집단주의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혼동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하고 전체주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남쪽에서는 집단주의 그러면 그건 전체주의라고 보통 생각해요. 자,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야구팀이 있는데 이 야구팀의 선수들이 개인의 성적을 위해서 개인 성적이 좋으면 상금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성적을 위해서 야구 시합을 해요. 팀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금이 나왔다. 이겨서. 그러면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날 홈런 친 사람 60%, 안타 친 사람 30%, 나머지를 안타 못 친 사람들이 나눠가지는 식으로 분배하는 게 개인주의 야구팀이죠. 그럼 집단주의 야구팀은 어떤 팀이에요? 팀원들이 팀 승리를 위해서 시합을 합니다. 상금이 나오면 어떻게 분배할까요? 거의 공평하게. 완전히 똑같이 분배하면 안 돼요. 홈런 칠 사람 좀 더 줘야죠. 근데 한국처럼 뭐 자본주의, 미국식 자본주의처럼 승자 독식이라 해서 싹쓸이 해가고 이런 건 없어요.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팀이 집단주의 야구팀이겠죠? 그러면 전체주의 야구팀은 어떤 팀이겠습니까? 감독이 야, 이번에
열심히 너희가 시합을 해서 상금이 나오면 나눠줄게 골고루 라고 얘기해놓고 막상 선수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시합을 해서 이기니까 상금을 자기 혼자 다 가져요. 감독이. 그리고 항의하는 선수들은 라카를 끌고 들어가서 막 빠따를 때려요.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자, 이해가 딱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히틀러 독일 이런 데를 전체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군국주의. 근데 독일의 히틀러가 전체 국민을 진짜 위하는 지도자였습니까? 아니면 독일의 기득권층, 소위 자본가, 지주 이런 소위 상류층, 부자들을 위한 정신이었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전체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 사람은 아닙니다. 독일 자본가들을 위해서 정치한 사람들이죠. 근데 국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면서 뭘 내세워요? 자본가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크게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세운 게 국가, 개량한 민족 이런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정말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일본의 기득권층, 소위 상류층을 위해서 정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미가제 같은 거 시킨 거죠. 근데 그걸 시키려면 뭘 자꾸 내세워야 돼요? 국가, 천황 뭐 이런 걸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주의는 집단주의의 탈을 쓴 개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와 민족 이런 집단을 내세우면서 결국 소수 개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이건 당연히 나쁘죠. 그 인류가 전체주의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제 파시즘 뭐 이런 거 엄청 싫어하게 됐죠. 자, 그거는 전체주의니까 당연히 나쁜 건데 집단주의는 딱 잘라서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집단주의를 나쁜 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 왜 그럴까요? 지구상에서 집단주의 성향이 제일 강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시아인과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가 뭐냐? 바로 집단주의 성향이거든요. 개인주의와. 서양인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요. 동양인은 거기에 비하면 집단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시중에 가서 책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동양인 중에서도 가장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동양인이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한국. 지구상에서 그럼 제일 강한 거 아니에요? 서양보다 동양이 훨씬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데, 동양에서도 제일 강하다. 그럼 뭐 세계 최고죠. 자, 한국 사람들이 집단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시간상 뭐 얘기 안 하고, 하나만 가지고 일단 확인을 시켜드리면, 우리 언어를 봐도,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언어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my home이죠. 우리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근데 서양 사람들이 되게 어색해합니다. 처음에 그 얘기 들어봐. 한국 사람들이 계속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결혼하면 그래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공동소유도 아닌데. 자, 그만큼 언어에 강하게 집단주의 성향이 이제 배겨져 있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가 오면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응집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월드컵 때 거리 응원, 또 뭐, 촛불항쟁, 뭐 등등,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집단주의 성향을 강하다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이제 인정하는 거죠. 너희 정말 독특한 민족이구나, 뭐 이렇게. 자, 근데, 집단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말은 꼭 한국 사람 나쁘단 말이죠. 네, 한국 사람들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딱히 뭐가 좋다 나쁘다 하긴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인데 개인주의는 어쨌든 개인을 우선시하는 거고 집단주의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건데 이게 사회에서 교육한다고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사회에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집단주의가 좋다라고 교육하면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북쪽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개인주의가 좋다고 교육하면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개인주의가 지배적이냐 집단주의가 지배적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제도랑 관련이 있어요. 사회제도랑. 사회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거지 교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육도 뭐 당연히 영향을 주기도 하겠죠. 자, 근데 한국은 개인주의가 활짝 꼽혀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생존을 각자 누가 책임져요? 개인이. 그러면 경쟁사회 속에서 내 생존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나죠, 나.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개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 사회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없죠. 다음번 대선의 화두가 이 불평등과 관련된 공정, 정의 이런 거로 제기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아실 수 있을 텐데 한국은 불평등 사회입니다. 자, 불평등 사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면 집안에서 불평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빠가 초코파이 사와서 형만 주고 난 안 주더라. 불평등이죠. 자, 그러면 이런 가정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죠. 아까 야구팀 예를 들었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홈런을 못 치고 안타도 못 쳤어요. 그랬더니 돈을 안 줘요. 홈런 치고 안타 친 사람만 줘요. 그럼 그 야구선수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집단의 이익, 야구팀의 이익이 내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그 다음번에 시합할 때는 팀을 위해 시합을 하겠습니까? 자기 개인 성적을 위해 시합을 하겠습니까? 개인 성적을 위해서 시합하겠죠. 번트 될 찬스, 희생 번트 될 찬스에 휘두르겠죠. 안 다치려고.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심리가 강화되게 돼 있어요. 개인주의가. 이익이 불일치하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요. 살면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불일치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3만 불, 4만 불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소득이 2만 불이었다가 3만 불 됐을 때 통장에 돈 들어온 거 있어요? 뭐? 없죠. 그 다음에 삼성이 많은 국가적인 혜택을 받은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도 또 반도체 때문에 국가에서 또 대규모의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면 여러분 집으로 각각 갤럭시 하나씩 와요? 안 오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계속 경험하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집단이 잘 되는 거하고 내가 잘 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구나. 상관이 없구나. 일단 나를 챙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이겁니다. 이익이 불일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집단주의도 그게 가능한 사회적 조건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평등한 편이어야 되겠죠. 획일적 평등은 있을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평등해야 됩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데 평등 수준도 높아요. 예를 들면 택시 운전을 하든 병원 의사를 하든 월급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북유럽의 교수에서 교수하는 사람보다 배관공인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근데 북쪽도 비슷해요. 북유럽이랑. 월급 차이 별로 안 나요. 사람들. 소득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자산 차이는 더 없고. 그리고 북쪽에서도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탄광에서 일하는 탐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월급이 많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의 격차가 있어봤자 자본주의 격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죠. 우리는 지금 1대 99의 사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계 상위 부자 1%가 가진 재산이 나머지 전체 지구인 99%가 가진 재산보다 얼마나 많은 것 같습니까?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 그러니까 전체 지구인 중에 1%가 나머지 99% 가진 재산 다 합친 거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지금 더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의 불평등이죠. 근데 사회주의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불가능하냐?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돈 버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윈도우 딱 만들면 그걸로 공장 딱 차리고 특허 내면 그게 생산수단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계속 돈 들어오죠. 우리는 거기 가서 일해주니까 이제 노동자로 살다 보면 돈을 모아봤자 한계가 있으니까 불평등이 증가되겠죠. 벌어지면서. 사회주의는 그걸 급제했단 말이에요. 개인이 생산수단 가지는 거를.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평등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비교적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야구팀 예를 들었는데 열심히 뛰어서 뭐 내가 안타를 못 쳤다 하더라도 홈런 친 사람에 비해서 별 차이 없어요. 받는 게.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에도 뭘 위해서 시작하겠어요? 개인의 성적 아니면 팀 승리. 팀 승리를 우선시하는 심리가 강화되겠죠. 그래서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는 주관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또 교육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으로 운영되면 개인주의 심리가 강화되는 거고 집단주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집단주의가 강화되는 거죠. 근데 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단주의를 아예 국가 운영 원리를 박아놓고 집단주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집단주의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 가지는 그런 얘기는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건데 집단주의가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개인주의보다. 어떤 점이 좋으냐면 사람들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좋습니다. 개인주의보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집단주의적으로 집단주의 원리로 운영하는 집단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게 뭘까요? 이거는 거의 모든 한국 사람 다 그래요. 아닌 사람은 드물어요. 가정 아닙니까, 가정.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면 이렇게 땀이 차가지고 한 번씩 흔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 가정을 개인주의 원리로 운영하는 한국 사람들 많이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가정은 개인주의 원리로 운영한다면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자, 돈 많이 버는 사람,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아빠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집에 가서 매일 속이고 먹어도 되죠. 자기들 다 써드리고 돈을.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 중에서 맏형이 그 다음에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맏형은 매일 집에서 삼겹살 먹어요. 나머지 두 형제는 근근히 알바 뛰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맨날 라면 먹어요. 그리고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 아이들, 노인.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버니까 굶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아빠한테 소고기 좀 얻어먹고 겨우 연명이네요. 이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화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은 집단주의 운영해요. 아빠가 벌어온 돈 모두를 위해 쓰죠. 그래서 가정이 바깥에 있는 집단보다는 화목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건강한 가정일 경우. 또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도 집단주의를 구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연애할 때 싸우는 이유 중에 제일 크게 뭐예요? 왜 넌 너밖에 몰라? 자, 이 무슨 얘기예요? 너를 우선시하지 말고 뭘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선시하라는 거죠. 우리. 연애든 가족이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면 다 집단주의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 원리의 기초에서 집단을 운영하고 싶어 해요. 가까운 조직일수록 그래서 집단주의 사회가 강합니다. 모이면 개인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를 내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는 거죠. 근데 사회로 나가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주의를 하고 싶어도 그냥 기껏해야 가정, 친한 친구, 연인관계, 부부관계, 그 다음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집단주의를 운영합니다. 집단주의 원리로. 왜냐하면 거기는 불평등이 없잖아요. 조합원들 사이에. 그러니까 협동조합. 이런 규모의 조직들에서는 집단주의 원리가 통용돼요. 자본주의도. 근데 큰 규모의 사회로 나가면 이제 집단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 심리가 지배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집단주의가 하나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집단주의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훨씬 더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편이다라는 건데 북유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지만 또 집단주의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쵸? 복지제도라든가. 그러면 집단주의 성향이나 이런 게 좀 더 세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사람들보다. 연구하면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건데, 어느 대통령 후보였나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인데, 시청자들 엄청 많은 체육관 같은 데서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의료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다 민영화돼 있죠? 의료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정치인이. 자,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거기 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몇 명.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게 놔두세요 라고 했죠. 죽게 놔두세요, 죽게 놔두세요. 왜?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거죠. 지가 의료보험 안 들었고, 지가 무능력해서 돈이 없는 건데 죽어야지. 그래서 북유럽 사람이 그걸 보고, 막 무서웠더라고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북유럽 같으면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북유럽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살려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 세금으로 살려내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은 국가가 자기를 책임지는 시스템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관념이 굉장히 세요. 미국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도 훨씬 더 너그러워요. 도와주려고 해요. 북유럽만 해도 좀 부자들은 약간 더 소득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세금이 굉장하거든요. 막 60%까지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면 600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국 기자들은 물어보겠죠? 억울하지 않냐고. 뜯기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계속 국가의 혜택, 공동체의 혜택, 이웃들의 도움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다. 뭐 무상교육, 무상의료비 있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을 도울 차례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가 전반적으로 사회를 더 화목하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 경우에 이제 비교가 되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보다는 지금 가난해요. 우리가 더 풍요롭죠. 근데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보다. 북쪽이 좋습니다. 사람들 사이 관계는. 그거는 뭐 개성공단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관찰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의 관계를 더 좋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 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이런 거 다 빼고 맨드발로 한 가지 질의응답을 좀 하려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가지는 잘못된 태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걸 좀 꼽으라면 뭐 냉전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도 심각하긴 합니다만 전 더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월주의라고 생각해요. 우월주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국가의 가치는 뭘로 평가할 것 같아요? 국가의 가치도 돈으로 평가해요. 한국 사람들은 돈 중심적 사고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싫어한다 그러는데 외국인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아요. 절대. 어떤 나라 사람들 싫어해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인과 결혼한 가정은 국제화 가정이죠. 세계화 가정. 수준 높은 가정. 동남아랑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 완전히 달라요. 자,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돈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돈 좀 많다 그러면 좋은 나라, 돈 없다 그러면 거지 나라. 그게 북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머리에 박혀있는 이미지, 북에 대한 이미지는 거지 나라거든요. 고난의 행군, 탈북자가 쏟아져오던 나라. 그런 거지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깔보겠죠. 동남아시아 대학 시대가있죠. 자, 이런 우월주의가 심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견되잖아요. 뭔가 우리랑 다른 거. 그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저 사회는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아유, 미친놈들. 이상한 놈들. 틀렸다고 얘기해요. 틀렸다고. 우리께 다 맞고. 북쪽은 다 틀렸다. 근데 이런 태도는 정말 위험하죠. 정말 위험합니다.
차이를 차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됐다고 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월주의적 태도로 북을 대하는데 언제 가도 북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게 정확한 평가도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북을 앞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질적 풍요 수준에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군사력도 뭐 북은 게임에 우리랑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북이 핵무장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핵무장 국가가 됐다, 핵무장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 국제정치적 의미가 별거 없어요. 그냥 아니 뭐 그러려니 뭐 그러든가 말든가 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소위 핵클럽들이 NPT를 만들어서 아무도 핵무장을 못하게 그렇게 강요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죠. 이라크 핵무기 만든다는 의심이 있자 바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핵무장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5개국이죠. 어떤 나라들이에요? 핵무장한 나라들이 아닙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물론 핵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더 있어요. 핵무기 개발에 더 있는데 투발 수단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는 5나라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 핵무기도 갖고 있고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 투발 수단도 갖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이 나라들이 NPT 체제를 딱 쥐고 있고, 한마디로 세계의 지배자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다른 나라는 절대로 핵무장을 못하도록 방해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뚫고 북이 핵무장에 성공했다. 이건 의미가 상당히 커요. 지금 북미 관계, 한미 관계를 다 바꿔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돈만 생각해요. 근데 국가의 흥망성쇠가 과연 돈으로만 결정되겠습니까? 과거에 로마 제국이 돈이 없어서 게르만족한테 졌어요? 망했어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게르만족은 거지예요. 거지 새끼들이에요. 근데 그 거지들이 로마를 멸망시켰고, 또 유럽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중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몽고는 거지예요. 근데 몽고가 중국을 점령했잖아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절대로 경제력만으로 절대로 결정되지 않아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북보다 훨씬 우월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경공업 쪽은. 근데 군사력, 정치력 이런 점에서는 우월하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비슷한 어떤 우열을 갖고 있는 국가로 바라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경제력만 딱 중심에 놓고 아이 저것들은 다 거지고 미친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심각한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벗어던져야 된다. 여태까지도 그 우월주의 때문에 맨날 북 망한다 하면서 오판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 실수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우월주의적 시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좀 북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심리적 차이도 상당하다. 그래서 이걸 좁히려면, 통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한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여기 질문을 이미 많이 주셔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보니까 탈북자들 얘기를 많이 몇 분이 하셨거든요. 탈북자 얘기. 자, 탈북자들이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곤 있죠. 들어오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에서 나오는 탈북자들이 많을까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벌써 나온 책들이 있는데, 북에서 탈북자가 나오면요, 그거밖에 없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배급망이 무너졌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정상적 배급이 잘 안 됐어요. 고난의 행군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북은 옛날에 사회주의 진영이랑 교환을 했습니다. 몰골 교환 비슷하게. 사회주의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제교환. 그래가지고 북에서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석유, 코크스, 고무 이런 건 북에서 전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사회주의 나라들을 통해서 물물교환을 했거든요. 북쪽이 자기네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이 나라들이 다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봉쇄에 동참한 거예요. 안 파는 거지. 있어도 안 파는 거. 또는 한다 하더라도 국제시장 가격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달러로. 근데 북이 달러가 없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나라들이랑 달러 갖고 교환하지 않고 물물 교환하는 거에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코커스가 안 들어가면 제철이 안 됩니다. 제철이. 그래서 북에서 철 생산이 중지되죠. 거의. 그 다음에 뭐 석유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엄청난 수재로 인해서 탄광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전력 생산이 또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농사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석유도 없고 그러니까 트랙터도 못 돌려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온 게 고난의 행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행군이 상당히 많이 이제 좋아졌죠. 경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북쪽에서 지금 경제를 계속 꾸리고 있냐면 다른 강의 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예만 들면 아까 코커스가 없어서 제철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연탄으로 제철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무진장에 많은 무연탄 제철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북에서는 주체철이라고 해요. 주체철. 그래서 이미 주체철을 만들어내서 지금 철 생산을 꽝꽝꽝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 의존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력갱생 내지는 자립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고난의 행군을 사람들이 헤쳐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정상화됐다는 것은 그런 거를 자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공위성도 쏘고 그런 나라 아니에요.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자, 그런 시기라서 탈북자는 그때 그 시점에서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중국에 살고 있다가 10년, 20년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 아닌 이후에는 거의 탈북자가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진짜 없었고,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탈북자. 고난의 행군 때 후유증으로 배고파서 나온 사람들이고, 대부분 체제를 반대,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배고파서. 돈을 밝혀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죽을까봐 나온 거예요, 그냥. 식량 배급이 안 되니까 잘. 그랬다가 이제 거기 정착해서 눌러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지금은 새롭게 나온 사람은 태영호 같이 범죄 저지른 탈북자 말고는 안 나옵니다. 정제가 다시 정상화되면서부터. 그래서 탈북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또 참고로 탈북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시는데, 남쪽에 들어온 사람 다 합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짜도 막 섞여 있고 그런데, 얼마 될 것 같아요? 몇 만이에요? 3, 4만? 근데 우리나라에 탈남자가 얼마 될 것 같아요? 1년에. 1년에 4만이 넘어요. 만약에 한국이 북쪽처럼 그냥 강 하나 건너서 밤에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강 건너가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나라다 우리가 미국, 멕시코처럼 탈남자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섬이 사실 북에 딱 막혀 있어서 외국은 못 나가는 거죠. 북쪽 사람들은 거기 강 하나 조그만 것만 이렇게 찰 때 건너면 바로 중국, 러시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탈북자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쪽에서 너무 악용을 하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제대로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안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제 책을 읽으신 분인가 봐요. 책에다 쓴 내용이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아닌데 책을 보시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강력범죄가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자,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굴 죽이고 싶어, 나는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즐거워, 이래서 막 계획 짜고 죽이는 연쇄살인 뭐 많아요? 거의 없어요. 살인의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충동이에요, 충동. 그러니까 어떤 때이 사람들이 충동 목적으로 살인을 해요? 무시당할 때입니다.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인터넷 기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주인이. 왜 죽였냐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기사가 뭐 얼마나 주인을 무시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죠. 사실 평소에 많이 무시당하면서 살고
존중받지 못하고 살고 이 분노가 막 쌓여있다가 그게 이제 인터넷 기사가 뭐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나를 무시했다 생각해서 찔러주겠다는 걸 했겠죠. 미국에서도 범죄자들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거의 모든 강력범죄, 살인, 폭력 이런 것의 주요한 원인은 인격 침해예요. 무시당할 때. 발끈하는 거죠, 그 순간.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죠. 물론 그 사람도 그 순간에 한 번은 아니에요. 쌓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례는 사람들이 살면서 계속 무시당한 경험이 누적됩니다. 그러다가 그거에 누가 딱 도와서를 지는 거죠. 돈도 없는 게. 그러면 이제 확 강력범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 국적사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보다 가난하긴 한데 사람들 사이 관계는 훨씬 좋다는 것이죠. 일단 돈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북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북유럽도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 사이 관계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살인 같은 게 잘 안 일어나죠. 왜? 무시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에서. 북유럽이 우리보다 인간관계 좋다는 거 납득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 많은 데 갔을 때 누가 와서 스마트폰 빌려달라고 빌려주실까요? 그거 미친놈이죠. 빌려주면. 그죠? 북유럽 빌려줘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쓰자고 해도 빌려줍니다. 또 엄마들이 애기들 유모차 끌고 가다가 그 식당이나 뭐 슈퍼마켓 앞에 세워놓고 들어와서 읽어요. 1시간씩. 왜? 유기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애들. 물론 북유럽에도 살인범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돈 때문에 그 집까지 할 정도로 그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망순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시면 사실 범죄 영화니 뭐니 보시면 거의 모든 범죄의 동기가 뭘까요? 대부분은. 돈 아닌가요? 형제 간에 싸우는 것도 돈 때문이고 사람 죽이는 것도 돈 때문이고 범죄 영화 보십시오. 다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고 뺏고. 근데 돈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회는 당연히 그런 점에서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없는 사회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질문하셨듯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별로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말로 들었을 땐 좋은 정책인데 왜 이 경제 인형을 따라하는 나라가 없을까요? 라고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따라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게 착각인데 오늘날의 이 복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1930년대만 해도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 불평등이 엄청났습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를 거르지 않고 파업, 시위, 폭동, 테러 이런 게 발생했어요. 그 당시 영국 드라마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사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분열이. 그 와중에 히틀러까지 등장했죠. 그러자 영국 정부가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거기다가 사회주의 소련 등장해서 소위 사회주의 혁명의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이러다가는 히틀러한테 잡히든 사회주의 혁명으로 뒤집히든 이 체제가 끝장나겠다고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영국 정부가 뭘 합니까? 최고세율을 왕창 올리죠. 얼마까지 올렸을 것 같아요? 98%까지 올립니다. 98%라면 어떤 기업이 1000만원 벌면 980만원 받았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야, 98%래. 너희들 돈 많이 버니까. 왕창 받은 거예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95%까지 받았어요. 유럽 나라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뒤집힐 것 같단 말이에요.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을 왕창 세금 때려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국민들 나눠준 거예요. 국민들.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배급제를 실시했어요. 생필품. 그 다음에 평등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쫙 이제 뿌렸죠. 월급 올려주고. 그 영국이 전쟁 상황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기대 수명이 증가합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 빼고 이제 체크한 거죠. 기대 수명이 그 전에 있을 시기보다 훨씬 더 올라가요. 행복지수 올라가요. 놀랍게도. 사회 분열 없어졌습니다. 파업 시위 같은 게 없어졌어요. 평등해졌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 경험을 겪으면서 아, 이렇게 운영해야 사회가 돌아가는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썼고,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요람에서 부담까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영국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초에서 복지국가가 합니다. 70년代까지 영국도 굉장히 살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나라들이 거의 영국을 따라했어요.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지나서부터 자본주의 나라들은 거의 사회주의 가까운 정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부자들한테 세금 팍팍 걷고 국유화할 거 하고 노동자들한테 나눠주고 서민들한테 나눠주고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죠. 그거를 피케티는 영광의 시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자본주의가 70년대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까지 그렇죠. 사회주의 우리도 평등해. 사회주의 너희만 평등한 거 아니야. 우리도 평등해. 이렇게 막 큰 소리 쳤던 시기죠. 자, 근데 80년대 들어가자 사회주의가 흔들흔들하다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죠. 동구, 서구 이런 이제 소련과 중심으로. 자, 그러다가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더 이상 경계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망해가는 게 확실히 잡혀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평등 정책을 포기합니다.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나오죠. 야, 이제 눈치 볼 것도 없는데 사회주의 국가도 없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이제 뭐 그렇게 평등을 중시하겠어. 이제 다시 뜯어 먹자. 국민들 돈을. 이러면서 규제를 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최고세율 98% 95% 다 내리죠. 법인세 깎아주고 다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본가들. 자, 그러자 마구잡이로 이제 돈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또 해외 투자 이런 것도 다 규제 풀고 이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돈을 집중시키기 시작하죠. 그 결과가 아까 얘기했던 1대 99의 사례입니다.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사례. 미국의 경우 모든 국민이 가진 부보다 몇십 명이 가진 부가 더 많아요. 엄청나게 이게 하나를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의 불평등은 사상 최악이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북유럽은 여전히 그래도 복지제도를 해체하지 않고 소위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한국 같은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해체하지 않고 북유럽은 버틴 거고 지금까지 이 나라들은 그 체제를 해체시킬 거예요. 사회주의 요소를 치운 거예요 다시. 그러고서 이제 와서 이제 또 위기가 오자 뭐라고 그러기 시작하느냐. 기본소득 하자는 거죠. 이런 건 자본주의가 망할 것 같으니까. 자, 자본주의의 이 불평등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사회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봉건제 시대 때는 쌀을 너무 많이 생산했다는 문제가 돼요? 문제 안 되죠. 뭐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됐다면 뭐 막걸리 만들어 먹으면 되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물건을 많이 만들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안 팔리면. 자, 어떤 회사가 테레비를 100만 대 팔 거라고 예상해서 100만 대를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 그럼 그 회사 망합니다. 제 아무리 삼성 할아버지라더라도. 그러면 그 회사만 망해요? 그 회사에 돈 투자했던 은행도 망합니다. 그러면서 연쇄부도가 나는데 연쇄적으로 파산하는데 이게 공황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물건 잘 만든다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팔려야 됩니다. 잘. 근데 요즘의 자본주의가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부가 1%에게 집중되면서 소비가 얼어붙은 겁니다. 소비가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서민들이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소비가 돼요? 소비가 안 돼서 얼어붙어서 망할 지경이에요 지금 사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자본가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좀 나누지 않고는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하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사회주의적 어떤 정책, 이념,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많이 갖다 썼어요. 굉장히 많이 갖다 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예 북유럽을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죠. 많이 갖다 썼고 지금도 사실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사회주의적 아이디어 맞아요. 그렇죠. 사회주의적 원리에 의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거 우리도 써야죠. 중요한 건 우리의 행복 아닌가요? 이념이 아니라. 이념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이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사회주의는 어떻고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뭐라도 더 좋은 거는 갖다 써야죠. 이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비대면으로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일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보면 보이려나요? 네. 세금을 많이 낸다 북유럽은 그리고 지원금 자체는 좋은데 세금이고 나중에 후대가 더 갚아야 하는 빚이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북유럽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하는 얘기랑 비슷한 걸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원 뭐 이런 건데 재원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지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날 세계 이 인류가 도달한 수준이 파이가 부족한 상황일까요? 파이는 지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 뭐 예를 하나만 들면 미국이 옛날에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한다면 노동에 참가하는 인구 중에서 7, 80%가 농사를 지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몇 프로 정도만 농사 지으면 자기 국민들 먹을 수 있는 생량을 생산할 수 있느냐? 3%입니다. 엄청난 생산력 발전이죠. 유럽의 경우 프랑스의 농업 생산물만 가지고 전 유럽 인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배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분배가. 이 파이는 큰데 파이를 한 명이 다 갖고 있으니까 1%가 이 문제예요. 이걸 나누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막말로 진짜로 돈 만들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98% 올릴 수 있어요. 영국도 특단의 대책을 취해서 국가가 망할 것 같으니까 세금 그렇게 때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금을 후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부자들은 국가적 혜택을 통해서 그만큼 성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내긴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예 사회주의로 가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유화시켜버리는 거죠. 야, 그거 개인이 갖지 마.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국가 거야. 개인이 갖지 마. 근데 국영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많았습니다. 철도 이런 거 다 국유화했잖아요. 영국 같은 데도. 그러다가 사회주의 망한다고 다 어떻게 했어요 또? 다 민영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이 집에 와도 불 나잖아요. 불 안 꺼져요. 돈 안 내면. 소방소가 민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왔어.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 났으니까. 근데 전 딱 때려보니까 가입을 안 했네. 화재보험에. 그러면 돌아와요. 불타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다 간대요. 꺼달라고 해도 아무리 사정해도 안 해준다고. 자, 이런 식으로 수도 민영화, 전기 민영화, 소방관, 소방서 민영화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하고 싶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때문에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도 복지제도 시행하는 나라도 있어요. 가난한 나라들 중에서. 그 책 같은 거 찾아보시면 뭐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죠.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재원 문제는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렇게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져주면 누가 일하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존 불안 없으면 다 집에서 뒹굴뒹굴 하실 거예요? 그건 인간에 대한 정말 심각한 모독이죠. 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을 안 할까 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괴롭히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니까. 야, 너희들 생존 불안 없으면 일 안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너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겠어. 너희들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아. 그래야 일을 하겠지. 이런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동의하면 때려주세요밖에 안 돼요. 저 일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저 좀 굶겨주세요. 저 좀 괴롭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뭐 메저키스트도 아니고 그런 거는 사실 자본가의 논리죠. 인간이 노동을 돈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돈만으로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노동의 주요한 동기가 돈이 된 거는 얼마 안 돼요. 한국 사회 같은 사회에서는 특유한 현상이에요. 돈이 아니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즐거운 노동을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하루에 8시간씩 일하죠. 더 일하는데 북유럽은 6시간입니다. 지금. 그럼 노동 생산성이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북유럽이 훨씬 높아요. 왜 높을까요?
북유럽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을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합니다. 왜냐면 월급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택시 운전을 하든 병원 의사를 하든 월급이 비슷해. 큰 차이 안 나. 그러면 누가 병원 의사를 하겠어요? 의술로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의사가 되겠죠? 한국은 누가 의사 돼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의사 돼요. 의사들 직업 만족도가 20%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게 안 나오죠. 억지로 일하는 거니까. 근데 북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생활이 즐거울 거 아니에요, 의사들. 그러니까 생산성도 높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의사하는 거 아니고 돈 때문에 택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하죠.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돈 없이도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해요.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정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다 쳐서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안 하겠다? 그것도 진짜 웃기는 얘기죠. 그건 그 극소수 몇 명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에 안정이 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매달 기본소득이 100에서 200씩 들어온다 내 통장에. 그럼 어떻게 집에서 뒹구실랍니까 평생? 오히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 봉사활동을 하든 뭐 하시지 않겠어요? 자기 꿈을 쫓고 적성을 발휘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뭐 자본가들은 돈 주고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으면 일을 아무나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굶겨야 된다.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옛날 노예주들이 채찍 안 때리면 일어나니까 때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논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노동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일이 너무 고역스럽고 힘들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오해는 한국 사회에서 워낙 많이 통용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게 나를 위한 논리인가 아니면 가진 자들이 우리를 더 쥐어짜려고 만들어낸 논리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낼까요?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시간이 다 됐죠. 네네. 이게 질문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나온 얘기가 뭐 재미있고 흥미가 있다, 더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쓴 책을 보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건데요. 그 월북하는 심리학을 보시면 오늘 한 얘기 플러스해서 다양한 쪽으로 남과 북을 비교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북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정리하는 말에서 한마디 하면 북은 사회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온 우리의 잣대로 북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사회주의가 뭔지 알고 사회주의는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네 해야 우리가 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남과 북도 화해와 통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긴 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